자, 이번 코너는 마켓 플러스입니다. 투자를 플러스 시키기 위한 시장의 핵심을 찾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FOMC 그 회의 이후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쓱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날 사실 뭐 많이 자지도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면서 이렇게 계속 보느라고. 근데 보고 나서 보통 우리가 뭐 제도권에 뭐 한 10년, 20년 있는 사람이라면 딱 보고 나서 아,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이 싹 잡히는데 그날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하루 이틀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중호 연구위원님은 FOMC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랑 비슷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뭐 사실 뭐 저도 한 10몇 년간 있어봤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네. 거의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FOMC 이후에 딱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매파적인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생각보다 매파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테이퍼링도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점도표이긴 하지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이건 조금은 이제는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동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동요라는 게 꼭 빠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색깔이 조금은 매일매일 변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뭐 가치주가 올랐다가 오늘은 또 성장주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한 달 내내 주도주가 없는 장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도 아직은 갈피를 못 잡는 거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리를 뭐 2023년도에 한 2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가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것이고요.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보는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1 환율이 1,130원 정도 됩니다. 한번 환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그날도 한 14원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다음에 뭐 2원 빠졌다가 3원 올랐다가 네. 막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보시겠지만 네. 1,132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팔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거든요. 네. 외국인들 이 환율로 인해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환차익에 대한 매수 기대감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고 거꾸로 이제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질 수 있는 이게 달러 대비 원화가 약해진다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이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거의 5천억 가까이 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외국인들 중심의 어떤 시장 유입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최근에 FOMC 이후에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난 거는 달러화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1년 동안에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상당히 약세 모습을 보였었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연준의 어떠한 시그널을 기다렸는지 몰라도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변하는 거 보고 바로 달러화는 거의 80포인트대에 있던, 그러니까 80의 후반대에 있던 달러화 지수가 지금은 뭐 91, 92까지도 트라이 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기보다는 약간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유입의 양도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유동성을 끊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을 좀 조정한다라는 뜻인데 우리 연구위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여갈피 시장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연준한테 맡기는 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이제 여갈피인데 그 금리를 올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렸어? 그러니까 연준한테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맡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유동성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이런 일은 한 달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했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참 굉장히 긴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RRP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RP는 네. 국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시중 금융기관이 연준에서 돈을 빌려서 여러 가지 어떤 레버리지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연준한테 돈을 주고 있는 형상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네. 하겠지만 지금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연준이 매월 사들이고 있는 양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금융기관은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연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너무 많은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국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말에 뎁실링 즉 부채 상한을 앞두고 있어서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구간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연준은 아직 테이퍼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주는 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RRP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이제 거래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시장에서의 생각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면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마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는 올해 말부터는 시행이 될 거고 그 이전에 7월 말 이후에 뎁실링 즉 미국의 부채 협상 한도가 지나고 나면 미국 내에서도 국채 발행과 관련된 인프라 딜과 관련된 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지만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미국채가 지금 1.5%가 안 되는 수준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RRP 시장과 달리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지금보다는 3분기에 상단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테이퍼링 얘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네네네. 이렇게 사실은 많이 얘기를 듣는다, 많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2분기가 이제 프리뷰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뭐 한 20일 있으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얼마 나올 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프리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서프라이즈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분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뭐 거의 역대급으로 증가율로만 보면 뭐 40% 50%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텐데 그리고 월별 수출 금액을 보시면 그래도 전월 대비 2달 연속 감소는 했지만 500억 달러 이상은 찍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은 마진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이제 한 달 후에 7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네네. 7월부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코멘트들이 중요하고 거기서 보시면 마진 압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생산자 물가 즉 PPI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정가시키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100이면 100 다 가능한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3분기에 아니면 향후에 어떤 매출 가이던스에 있을 때는 좀 마진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증가율이 5월을 고점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때는 조금 아까 외국인 수금도 영향이 있지만 인덱스 즉 지수의 탄력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도까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거꾸로 개별 성장주, 중소형주는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권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내려가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 그로스 즉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다 보니까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들어오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 보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인덱스 자체는 굉장히 비싸져 있거나 상대적으로 싸지 않은 영역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막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적 시즌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특히 지금은 대형주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성장 가치와 불문하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었던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 보이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보통은요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 네. 우리가 1000포인트가 넘어섰다. 이게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가 좀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1000포인트가 오늘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고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이 멀티플의 확장을 기대하는 겁니까? 코스닥에서 아니면은 실적의 업사이드를 더 기대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인 가격의 매력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게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또 코스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코스닥이 오늘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코스피 내에서도 보시면은 시가총액 한 5조 원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5조 원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중형주, 중소형주들을 상대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다 비싸진 상황이에요. 뭐 미국도 비싸고 한국도 비싼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실적 대비해서 PBR이나 ROE 상황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때 외국인이 수급이 다소 좀 제한되고 국내 수급으로 뭔가 수익률 게임이 전개될 때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상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저는 이제 3분기에도 더 연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실적을 최우선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하반기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네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나쁘진 않아요.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진이나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그냥 좋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좋게 나오는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하다 보면은 그 시크리컬의 업종들 또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더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고민이 있는 섹터가 이제 시크리컬이 될 것 같고 IT도 특히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많은 업종에서 괜찮은 모습들은 나오겠지만 향후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정도가 2분기에 이제 자동차 그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매출 둔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정도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동차 섹터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메가캡에서는 자동차 정도가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3분기와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반기 투자 전략 네. 한번 세워주시죠. 하반기는 지금부터 한 7월 중순까지가 가장 인덱스, 즉 지수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만 놓고 보면 한번 상고하저의 흐름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만약 중소형주와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좋게 가져가려면 지금부터 한 7월 중순까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봤을 때 하반기 내내 봤을 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뭐냐고 하면 매매가 많으면 오히려 좀 손실이 많이 나는 장이고 좀 중소형 가치주 매년 그리고 한 5년 정도 보시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도 동일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장이 더 연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신중호 EBS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